김경래 최강 시사. 다른 얘기 넘어갈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해외여행 간 부분 있잖아요. 지금 뭐 요트 사러 갔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여행 자제를 권고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 장관 남편이 이렇게 여행 간 게 적절하냐? 이거는 저기 김남국 의원께서 먼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가까운 후배가 네. 그 8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네. 결혼을 연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2달 연기하고 이제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연기를 하고 그래 이제 그냥 이제 조용히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날 잡은 날 이제 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조용히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결혼식은 치렀지만 해외여행을 또 못 간 친구들도 있어요. 해외여행을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나중에 가겠다라고 한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하고 싶은 것들을 참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한 어떤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감염병 확산에 뭔가 이렇게 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조금씩 인내하고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K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개인의 이런 어떤 일탈적인 어떤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좀 부적절하다. 이준석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좀 마무리할게요. 예.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 코너 들어올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이 여권 비판을 할까 이렇게 궁금하게 되는데 오늘은 헤드라인 이겁니다. 강경화 장관 남편 행보 잘못돼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역의 기준을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됐다. 예를 들어 강경화 장관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분이 취미가 요트인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재산 신고한 거 보면은 36억 신고하면서 2,519만 원짜리 요트를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요트를 좀 즐기는 분이라는 걸 알겠고 그렇다면 이분이 가서 미국에서 격리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격리 기간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 이게 크게 방역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이냐. 지금 야당 엄청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 지금의 기준을 이제 설정하기를 아까 김남국 의원 말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이제 강한 기준을 설정해놓고 알겠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제는 기준 자체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역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아까 김남국 의원이 말한 신혼여행 못 가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전후에 있는 격리 기간 때문에 못 가는 경우 많은데 이분은 격리 다 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참 재밌네요. 입당원서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입당하시죠. 아니 왜 입당을 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3891님이 이준석 최고위원 서울시장 후보 나올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없습니다. 네, 없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사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일병 지금 교수가 아니죠? 퇴임했으니까 네, 그죠? 퇴임하셨죠. 네, 이일병 씨,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씨의 미국 여행. 팩트부터 좀 알아볼까요? 언제 출국을 했죠, 이 사람이? 추석날이었나? 추석 전날이었나? 추석 전날 출국했습니다. 전날. 예. 이제 KBS가 어떻게 알고 가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죠. 알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이제 SNS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요? 다 합니다. 친구들도 많고요. SNS 친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국에 가느냐. 그래서 아마 언론기관에서 특히 KBS에서 이제 포착을 하고 직접 그 공항에 찾아갔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 인터뷰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비 유저였군요. SNS에. 너무 헤비 유저입니다. 너무 헤비 유저.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블로그를 특히. 어찌됐든 이제 이 논란의 핵심은 이제 미국 여행 간 게 법을 어긴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여행 자제를 권고한 거기 때문에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뭐 법을 위법사항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니까 뭐 어떤 압력을 넣었다거나 특혜를 받았다거나 그렇죠. 이런 건 당연히 아닌 거고.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여행을 간 것이 문제고 또 사람들이 좀 정서를 건드린 게 요트를 사러 갔다. 예. 뭐 이런 거였어요, 그죠? 특히 두 가지죠. 주무부처 장관의 배우자가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갔다. 갔는데 요트 샀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국민들이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강경화 장관 입장도 이 본인이 만류를 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 보면은 강경화 장관 남편도 내가 내 삶을 사는 건데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또.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고 복잡하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회적 가치를 건드리는 문제인데요. 사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뭐 결혼식도 연기하고 뭐 고향 방문도 안 하고 이런 때인데 고위공직자의 어쨌든 가족이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 뭐 이거 자체가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해 보이는데 그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해 보이는 것과 이게 사회적으로 과연 지탄받아야 할 일인가는 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구별해서 볼 지점이 있는 게 사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어디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냐면 가족주의, 그러니까 뿌리 깊은 가족주의,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네. 근데 이제 공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똑같이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게 지금 남편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었으면 더 큰 도덕적 비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인터넷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아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걸 그 가족들에게 어디까지 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그게 사실 이제 같은 잣대로 비난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특유의 또 어떤 그렇죠.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직계 존속이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 또 직계 비속, 아들, 자식들이 있을 거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랬다. 못 잡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신데 이거 못 잡니까? 뭐 더 위니까 또. 막습니까? 직계 비속이다, 예를 들어서 특히 미성년의 자녀다. 자녀들을. 그러면 그거는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미성년자는 책임져야죠. 져야 되고 네. 좀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근데 배우자는 좀 애매한 상황 같아요. 아. 뭔가 우리 감성상, 감정상, 국민 예. 감정상 배우자를 못하게 하나, 또 배우자라면 자신의 배우자가 고위공직자인데 왜 저런 결정을 할까? 이런 우리나라의 정서의 특유 그런 게 작용된 게 아닌가. 저는 좀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게 못 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코로나 걸리는데 카퍼레이드도 하는데 거기는 뭐.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아주 독특한 정서도 좀 작용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이 뭐랄까 기준 자체를, 방역에 대한 기준 자체를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얘기까지 또 이어지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꽉 쬐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 안 지키면 뭐라고 하고. 네. 물론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야 뭐 그런 비난을 받을 이유는 별로 없죠. 근데 안 이제, 가죠. 예, 특히 이제 공직자라든가 공직자 근처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기준 자체를 설정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이건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은 방역이 최우선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제한하는 게 과거와 같으면 사실 엄청난 사회적 비난이나 저항에 직면했을 텐데 사람들 마음속에 모두 방역의 벽이 그렇죠.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을 위해서는 일부 기본권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개개인들은 굉장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 준수를 잘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강경화 장관도 여러 차례 칭찬했던 K 방역의 실체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에서 어떤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개인들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거에 반대급부로 심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제 최강 시사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바뀌었더라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 공수가 바뀐 것 같은.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네. 사실은. 그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네. 근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한 말 중에 저는 새겨 들어봐야 할 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괄적인 적용, 강한 통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얼마나 되느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위안이 되는 건 사실이죠. 사람들 안 모이고 이런 것들이. 근데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제 이게 사실 뭐 내년에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좀 방역 기준을 조정하거나 혹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을 좀 삼가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와 양해를 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가신 분들도 꽤 있죠. 있잖아요. 당연히 갈 수도 있고 당연히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거죠.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 제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그죠? 그겁니다. 예. 그렇죠. 어쩌면 이거는 원하는 거, 권고하는 사안이거든요. 그걸 네. 강제하거나 방역을 제일 우선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는 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되는 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역에는
뭐 문제가 없죠. 가서 카리브에 떠댕기면 뭐 걸릴 수도 없고 걸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방역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김한 기자나 뭐 이준석 최고가 지적했다시피 어떤 심리적 정서적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사실은 상당히 불쾌하거나 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위공직자는 사실 그런 어떤 정서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살피는 게 또 그 사람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봐야죠. 네. 그거를 못했다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져야 되는 부분이고. 강경화 장관이 바로 사과를 했고 사과를 하면서도 이게 어쨌든 다 자란 어른들 사이에서 내가 그거를 관여하거나 말릴 수 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는 저는 좀 적절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뭐 계속 나오는 말이 이제 내로남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강경화 장관이 비교적 깔끔하게 바로 사과를 하고 이런저런 저간의 사정을 밝혀서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사회적인 논의로 넘어가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6616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 권고잖아요, 여행 자제가. 근데 그게 권고면 국민들 다 여행 가도 되는 거냐 그러면은 그죠?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솔선수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구태의연한 말이긴 한데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네. 법적인 얘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외환관리법 위반? 외국한 거래법으로 이제 이름 바뀌었는데 아, 그래요? 이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외국한 예컨대 뭐 달러를 쓰게 되면 그것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온 게 요트가 2억짜리입니다. 그 정도 거액인데 어떻게 사냐 이거? 현지에서 구매는 불가능하거든요. 2억을 가져가서 산다. 신고를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 성격에 모든 것을 블로그에 지금 다 쓰는 사람인데 예. 이 탈법적인 상황을 하면서 굳이 그것을 쓸 리는 없을 것 같고 뭐 당국에 신고를 하고 구매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활의 어떤 상식. 네. 외국에 뭔가 그 요트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고가의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사요? 신고를 보통? 다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아, 금액이 그래요? 넘어가면요. 10,000불 뭐 이상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되기는? 그러니까 관세를 많이 내죠. 아, 세금 같은 세금을 걸 내고 세금을 내죠. 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왜 관세. 이렇게 외국한 거래법 왜 있냐면 예. 세금 탈루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낸다면 네. 문제가 사실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분이 무턱대고 간 거는 아닌 게 블로그에 뭐라고 밝혔냐면 미국 자기가 이제 방문하는 주들의 자가격리 기간, 예. 뭐 기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방문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기준이 이렇고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이분이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뭐 버킷리스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뭐 늙어서 이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뭐 소망이나 자기 삶에서 이런 건데 뭐 이게 뭐 그거의 하나였다라고 이제 취지로 설명을 하는 글도 제가 얼핏 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뭐 좀 꼼꼼하게 나이가 이제 70이 우리나라 나이로 53년생이니까 53년생. 53년생입니다. 예. 대통령 동갑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70이면 코로나 최근 보도 보면 5년 안에도 종식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절망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이 이제 우리 40대 뭐 30대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80 정도라면 버킷리스트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를 해보자면 지금 안 하면 못할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 이일명 교수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할 수 있다라는 게 2046님이 비슷한 말씀 보내주셨는데 코로나 걸려도 좋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분도 80 있죠. 넘은 고모님의 하소연을 들었대요. 코로나 우울증 있잖아요. 코로나 예. 블루. 이게 그런 거거든요. 예. 1793님도 추석에 자식들에게 오지 말라고 영상 편지 보내고 카메라 꺼진 후에 울어요. 눈물을 훔치던 어르신도 있었다. 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죠. 이러니까 네, 또 맞습니다. 약간 방역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얘기도 나오는 좀 거고. 솔솔 나오는 네. 거고.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안심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연결되는 얘기인데 차벽 설치 조금 전에 이제 윤건영 의원과도 얘기를 했어요. 윤건영 의원 입장은 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10월 9일 날도 필요하면 차벽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어떤 자유? 이건 달리 봐야 됩니다. 예전에요. 2011년도에 현재. 이른바 예. 명박산성이죠. 이른바 현재 결정에서는 네. 차벽 설치에 대해서 위헌일 수 있다라는 뭐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 이후에 차벽 설치가 계속 되긴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했었죠. 다. 네. 근데 사실은 집회의 자유
가장 중요한 집회의 자유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아이고야 병이 걸리네 라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헌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네. 일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코로나라는 거. 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중요하죠. 근데 무조건 모이면 이 병이 감염되거나 전염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 조금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이 옛날에 부분은? 집회의 자유 부분하고. 왜냐하면 이건 생명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 판례라든지 위헌적 요소 이런 거보다는 지금의 어떤 방역이라든지 생명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집회의 자유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뭐 무한정적인 자유는 사실 없겠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상황에 네. 따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뭐 재인산성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차벽을 세운 목적이 뭐냐를 놓고 보면 과거의 명박산성이랑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그림만 갖고 뭐 완전 그렇게 다르죠. 비판을 뭐 산성이 뭐 차만 세우면 산성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차별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집회 시위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사회에서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거 여러 판례들이 있는데 이제 제한의 최소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한을 하더라도 그 제한이 굉장히 정당해야 되고 목적에 맞아야 되고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경찰의 차벽이 그 제한의 최소성에 모두 부합하는 거였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법원이 드라이브스루 집회만 허용을 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경찰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이 가능한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좀 위압적인 모습으로 차벽을 싹 쌓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떤 효과로 드러날지를 예상을 해본다면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정무적으로 판단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그럼 경찰이 지금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네. 질서 유지선을 설정한다면 지난번에 8.15 때 경찰이 또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너무나 중요하지만 네.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막는 사람이 경찰이든 그것도 사람 아닙니까? 예. 동물도 아니고 물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새로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달리 봐야 된다. 뭐 예전 판례 같은 지금 사실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쟁이 아니라 조금 뭐랄까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시간 다 됐는데 그거 하나만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금지했단 예. 말이에요. 물론 이제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9대만 한다고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지나가는데 그걸 뭐 어떻게 단속이나 뭐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허가된 거는 9대까지 가는 예. 거를 이제 뭐 그걸 하긴 한다면 10대가 붙었네. 그래서 채워서 집시법 위반 뭐 허가 받지 않는 시위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은 저는 시위도 어려울 뿐더러 단속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3069님이 이일병 교수가 비난받는 거는 자제 권고를 내렸던 주무장관의 남편이라 그런 거죠. 라고 했는데 이 말도 또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으로 넘어가죠. 이거는 뭐 김태현 변호사님이 먼저 발제를 발제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이게 이성과 감성이 충돌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강경화 장관 이해 가능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감장 나와가지고 제 남편은 말린다고 말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말려주는 사람은 안 갔죠. 저희 집사람이 외교부 장관이면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제가 가요? 한 번은 가요? 안 가지. 안 가. 그럼 제가 외교부 장관 우리 집사람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근데 이 사람은 갔어요. 네. 예? 그리고 정말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진짜 사회 지도층입니다. 연세대 명예교수니까. 교수니까. 예. 근데를 갔다는 얘기는 개인의 자유. 당신이 장관이지 내가 장관이야? 난 이거 평생 꿈꿔오는 거 내 꿈이야. 누구한테 피해 준다고? 걸려도 내가 걸리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 이성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갔다 와가지고 뭐 본인 생각 따르면 요트 가지고 뭐 카리브해를 도신다며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도 안 들어올 거고. 그렇죠. 이성적으로 맞아. 근데 이 국가를 경영하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면 해결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는 죄송합니다 해야지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추 장관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갑자기 추 장관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한번 훅 들어가야지 우리가. 친하니까. 예? 그냥 이것도 그런 거예요. 난 신혼여행도 못 갔어.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나는 협조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외교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인데 얼마 전에 어디 나와서 영어로 막 뭐 사생활에 권리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뭐 영어로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하시던 분이 네. 뭐 방역에 뭐 협조하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해야 된다는 분이 남편을 가는 거 보고만 있었어.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론이 안 좋은 거고 강경화 장관에 대한 따가운 시선들이 있고 여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처음 얘기는 저희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얘기 어디서부터 결국 틀렸습니까? 처음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엔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았죠. 저도 약간 병역으로 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언론사가 인터뷰를 딱 들어왔어요. 그럼 왜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보통 사람이면 안 하거든요 인터뷰를. 보통 안 하고 뭐 그냥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구구이 다 설명하시더라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경화 장관이 나와서 내 남편이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댓글이나 이거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 남편도 그렇다는 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솔직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야당의 분위기도 질책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 공감한다. 물론 적절하지는 않죠. 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연 이분이 또 교수 출신이잖아요. 교수님들이 대부분 보시면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그리고 집안의 관계가 직업이 독립성이 그렇죠. 강하니까. 이렇게 한 60 넘어가고 정년퇴직하고 이래 되면 사실은 부부 사이에 거의 뭐 각자 살잖아요. 특히 이제 그러세요? 남편 부인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본인 들어서 가정 얘기를 하지 마라 하지 마. 저는 아직 이제 환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할 때 대부분 사실을 보면은 물론 저는 이제 가능하면 따라가려고 하는 편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마라 한다 해서 알았어 안 할게 그런 게 보통은 정상이긴 하지만 또 뭐 내가 그냥 할 거야 나 뭔 상관인데 그럼 말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폭풍 공감 거기서 많은 특히 여성분들이 여성신문 이런 데 그 기사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집에 그런 사람 되게 많다. 우리 집에도 그런 남자 있다. 이런 얘기가 좀 그래도 솔직한 얘기가 좀 공감대를 얻으면서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봐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이성과 감정 뭐라고 표현했든지 두 가지 생각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일부는 저도 저 나이에 기회가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나갈 수 있다면 돈도 있고 그럼 나가지 왜 안 나가겠어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와이프가 외교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얘기가 이제 뭐 한 차례 지나가고 이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얘기 자체는. 근데 강경화 장관 인사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딱 이것 때문인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인 건 아닌 건데 예.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과연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서 외교부를 잘 통솔하고 역할을 잘 해왔느냐 근본적으로 더 지금까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남편이 예. 요트 타건 뭐보다 더 중요한 거. 근데 강경화 장관이 업무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왔고 우리나라 외교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강경화 장관 그 수장으로서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평가가 있었으면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뭐 겨치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있는 정부 평가에서도 시등급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비단 뭐 업무 본질적인 대미 외교, 대일 외교, 대중 외교, 남북 관계까지 이걸 떠나서 외교부 사고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 전에 뉴질랜드 성추행 뭐 본인 뭐 아니라고 하지만 뭐 그거 있었죠. 거기다가 대통령 의전 빵 꾸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대통령 인사만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어 써드렸나요? 반대인가요? 그거 있었죠. 체코인가 어디서 우리 할 때 수도 뭐 이름 잘못 쓴 거 있었죠? 기억 디테일하게 하시네. 기억력 좋네요. 하여튼 제가 사소한 것까지 정보를 다 공격할 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아니 특정 언론사만 보면 거기 사람보다 스크랩 해놓나 봐. 스크랩해서 다 기억하는 것 그 같아. 태극기 그 뭐 줄무늬 태극기 각 접힌 태극기 와, 있었잖아요. 진짜. 온갖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력 꼼꼼하다. 그런 세세한 것뿐만 의전뿐만 아니라 과연 전 강경화 장관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얘기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외교를 이끌어갈 만한 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 저는 임명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생각은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외교가 제일 중요한데 특히 지금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대미 외교 경험 없어요. 대일 외교 경험 없어요. 대중 외교 경험 없습니다. 오직 유엔에서 다자 외교. 다자 외교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대미, 대일, 대중방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외교부 장관 해서 외교부를 뭐 본인은 바쁘게 돌아다닌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자진 사고도 있었고. 네. 이거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알겠습니다. 아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현 변호사님 할 뭐 말씀 정말 있으면 꼼꼼하게 하는데 저는 아마 만약에 유명희 본부장이 뭐 사무총장이 당선된다 그러면 아마 네. 1등 공신은 당연히 강경화 장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그런 그리고 측면. 지금 뭐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처음 될 때부터 이분이 이제
외교부도 굉장히 강해요. 카르텔이 외시 그렇죠. 강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좀 생겼지만 저는 그래도 뭐 5년 임기는 거의 끝까지 하지 않겠나. 그래요? 예, 그렇게 왜냐하면 보신다? 사실은 지금 미국 대통령 정권 교체기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찌 보면 남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관계 문제를 다시 누가 새로 와서 하기는 쉽지 않은 관계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좀 뭐 더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일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0분입니다.